네, 오늘은 상업경제 1강 수능 특강이죠. 26학년도 걸로 해야 되는데 지금 파일이 24학년도 파일밖에 없는 관계로 24학년도 수특을 가지고 개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목적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들으려고 한 거고요. 스스로 약간 백지 인출 같은 식으로 해서 개념을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백지 인출은 조금 힘들 것 같고 이 개념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실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빈틈이 있으면 다시 공부하고 다시 영상을 찍는 식으로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내가 내 영상을 보면서 피드백하는 방식으로 상업경제를 조금 더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당 목표 시간은 한 15분에서 20분 내고 일단 1강부터 빨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강은 경제활동의 요소입니다. 우리 흔히 말해 요소라고 하면 경제활동이 어떻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세부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경제활동의 의미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학습 목표는 경제활동의 주체랑 객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경제활동의 순환 과정, 경제가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활용되는 경제 원칙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경제활동의 의미부터 보겠습니다. 경제활동은 쉽게 말해서 생산, 분배, 소비 이 세 박자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걸 뜻하는데요. 네, 바로 밑에 유형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생산활동의 내용을 보면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만들거나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떠한 제조 공장에서 뭐 플라스틱 컵을 생산하였다. 이런 제품의 생산 아니면 여기에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 또한 생산활동에 포함된다 했으니까 기존에 있던 플라스틱 컵에 뭐 포장을 해가지고 가치를 증대시킨다던가 아니면 뭐 플라스틱 컵에다가 그림을 입혀서 가치를 증대시킨다던가 이런 활동 또한 생산활동에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시해보면 의사의 진료 행위도 있죠. 얘도 용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산활동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분배활동입니다. 분배활동은 어떤 걸 나누어주는 활동이죠. 우리가 제품을 살 때 돈을 내잖아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개개인에게 임금으로 나누어 줄 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에 종속돼서 일하는 종업원, 직원이 있을 겁니다. 이 종업원이 공장에서 컵을 생산을 합니다. 그럼 이 생산된 컵이 어디로 갑니까? 네, 시장에서 판매가 되겠죠. 그럼 시장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살 겁니다. 이 컵을 살 거예요. 그럼 그 산 컵에 대한, 그러니까 컵을 사고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이 회사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이 회사는 종업원에게 너가 공장에서 물건 만들었으니까 수고했어. 내가 임금 줄게. 이렇게 돈을 줍니다. 얘를 우리가 분배 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활동에 필요한 생산 요소라고 되어 있죠. 이 생산 요소에는 어떤 게 들어가냐면요. 여기 밑에 보면은 여기 옆에 보면 나와 있듯이 노동, 사람의 노동력, 그리고 토지, 우리 공장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자본, 플라스틱 컵을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 원재료가 필요할 거고요. 아니면 뭐 기계가 필요할 거고요. 이런 것들, 뭐 이런 것을 사오는 데에 그만큼 자본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노동, 토지, 자본, 얘를 생산 요소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 자, 여기서 직원이 공장, 이 회사한테 노동력을 제공을 했죠. 그 제공한 대가를 뭘로 받았을까요? 네, 임금으로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금, 지대, 우리 땅을 빌려준 대가로 땅값을, 지대를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본을 빌려주는 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채권 또는 채무 관계의 성립으로써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경우, 돈을 대여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여해주는 경우에는 이자 또는 채권이라는 어떠한 증서를 사는 경우에도 이자를 받고요. 주식을 사는 경우에는 배당을 지급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생산 요소에 의해서 받는 소득이다 해서 이 임금, 지대, 이자, 배당 등을 우리가 요소 소득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이런 분배 활동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소비 활동, 너무 당연하죠. 우리가 필요한 재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물을 손에다가 이렇게 떠서 마실 수도 없고 컵이 있어서 그 컵에다가 물을 따라 먹는 거니까 이러한 재화 아니면 용역, 방금 전에 아파요, 저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아야겠어요, 이런 용역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활동 또한 이런 건 소비 활동이다 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서 생산 요소 각각에 대한 설명 여기에서 다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경제활동의 주체입니다. 주체라는 말은 얘가 주인이 된다는 뜻이죠. 이 생산, 분배, 소비를 누가 하느냐, 이 주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얘를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눌 겁니다. 가계, 기업, 정부, 외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가계는 소비 경제의 주체로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해서 받은 임금으로 물건을 사죠. 그래서 가계는 소비 경제의 주체이고요. 효용의 극대화, 효용을 다른 말로 만족감이라고 합니다. 이 만족감을 극대화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계입니다. 이 가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우리 그냥 개인,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 뒤에 나올 텐데요. 생산 요소 시장이 방금 전에 가계는 뭘 제공한다고 했죠?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했죠. 이 노동력 등이 거래되는 구인 시장 이런 데가 구인 구직 시장 이런 데를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서 기업한테 생산 요소를 제공하죠. 노동력 같은 걸 제공하고 대가를 받죠. 대표적으로 임금, 지대, 이자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대가로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또 소비를 하죠. 생산물 시장에 뭘 판다 했죠? 컵 이런 걸 판다고 했죠. 용역이라고 하면 진료 같은 거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배받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정부에 납부를 합니다. 소득세를 내는 거죠. 그리고 기업입니다. 기업은 생산 경제의 주체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왜 물건을 만들까요? 당연히 물건을 많이 팔아서 돈 벌려고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생산 경제의 주체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서 가계로부터 뭘 제공을 받을까요? 네, 생산 요소를 제공받겠죠. 생산 요소의 대표적인 거 노동, 토지, 자본. 줄여서 노토자라고 외우긴 하는데 크게 외우진 않아도 되고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가계에 임금, 지대, 이자, 배당 이걸 지급을 한다고 했죠. 이걸 분배 활동이라고 한다고 했고 이 임금, 지대, 이자, 배당을 우리가 요소 소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물 시장을 통해서 가계에 재화 그리고 용역을 공급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얻은 이윤의 일정 부분을 또한 세금으로 정부에 납부합니다. 이때 내는 건 기업이니까요. 기업 법인이면 법인세를 내게 되겠고요. 개인이 자영업을 한다 하면 자영업을 했는데 법인 사업자가 아니다 하면 소득세로 봐도 되겠습니다. 네, 봐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는요. 방금 전에 우리 위에 가계랑 기업 설명하면서 똑같이 공통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다. 세금을 받죠. 그래서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받은 세금으로 대중의 복리 증진,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공익 증진을 위해서 서비스를 생산하고요.
이 공공 서비스라 함은 이런 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가로등. 이 가로등 뭐 기업이 설치했습니까? 아닙니다. 정부가 기업한테 용역을 줘서 서비스를 맡겨서 설치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세금으로 설치를 한 거죠. 정부가 받은 세금으로. 이런 거 공공 서비스 생산은 정부가 한다. 그래서 정부는 기업한테 용역을 맡겨서 소비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부가 생산을 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뭘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기업한테 너 이거 만들어 하면서 소비를 하는 거죠. 소비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함으로써 공공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체가 정부입니다. 그리고 외국은요, 우리나라 아닌 타국을 말하는 거죠. 다른 나라의 경제 주체를 총칭하는 겁니다. 뭐 미국도 될 수 있겠고요. 영국,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이 다,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다 그냥 외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외국은 뭘 하냐? 무역을 하죠. 네, 그래서 설명을 보면 국가 간 생산 요소 및 생산물의 교역 활동인 무역을 통해서 국제 경제 활동을 주도한다. 이를 통해서 광범위한 시장을 제공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경제 주체의 관계가 있는데요. 네, 경제 주체의 관계를 한번 따져볼게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네, 가게랑 기업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민간 경제라고 해요. 왜 민간 경제라고 하냐면 국민 뭐 또는 시민 사이에서 사이 간자죠. 사이에서의 경제이다. 그래서 민간 경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정부라는 하나의 주체가 또 개입을 하게 되면요. 국민 경제가 됩니다. 정부는 따로 공공경제라고도 하는데요. 얘는 잘 안 나오니까 얘 무시해도 되고요. 가게와 기업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국민 사이에서의 경제활동이니까 민간경제이다. 그리고 가게, 기업에 정부가 붙으면, 한마디로 민간경제에 정부가 붙으면 한 나라를 구성하는 거니까 국가의 사람들, 국민의 경제이다. 그래서 국민경제라고 하고요. 여기에 외국까지 붙게 되면 이제 한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를 총칭하는 거니까 국제경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경제활동의 순환과정 예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경제활동의 순환과정을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거의 다 설명을 한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가게는 효용의 극대화,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 정부는 공공이익의 극대화, 외국은요 무역을 한다고 했죠. 국가경제의 이익을 추구하는 주체입니다. 목적이죠. 자, 이제 순환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그러니까 가게는 기업의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합니다. 자본 이런 걸 제공하는 거는 우리가 투자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투자를 하는 거고요. 노동은 우리가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죠. 그게 다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 그에 대한 대가로 가게에 뭘 제공하죠? 급여, 임금 제공하고요. 지대, 땅값, 이 토지랑 관련된 거, 이자 또는 배당, 투자를 함으로써 받는 이익이죠. 이런 걸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가 임금, 지대, 이자, 배당을 받으면 정부에 세금을 납부를 하고요. 기업도 노동, 토지, 자본 등을 제공받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죠. 팔았으니까 소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득의 일부분을 또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합니다. 그럼 이제 정부는 세금을 받은 걸 바탕으로 가게와 기업에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그리고 외국과는 수출과 수입을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민간 경제에 대해서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 생산물 시장이라 했으니까 생산물, 말 그대로 만들어진 물건이 팔리는 시장이고요. 거래되는 시장이고요. 그리고 생산 요소 시장 하면 요소, 노동, 토지, 자본 등이 거래되는 시장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흐름을 볼게요. 이 실선이 실물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가계가 생산 요소 시장에 노동, 토지, 자본 등을 공급을 해줘요. 공급. 자, 그러면 기업이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가 되겠죠. 수요자가 되겠죠. 왜? 필요하니까. 가계의 노동력을 가지고 와서 생산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의 수요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업이 물건을 만들면 똑같은 레파토리죠. 생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요. 그리고 이 생산물 시장에서 판 물건 누가 사겠어요? 네, 당연히 가게가 사겠죠. 자, 그리고 이젠 화폐의 흐름을 볼게요. 돈의 흐름을 볼 겁니다. 자, 가게가 생산물 시장에서 물건을 샀어요. 그럼 이 물건 값은 당연히 기업한테 넘어갈 거고요. 기업은 이 받은 돈을 통해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 사람들을 구인을 할 거고요. 사람들을 구할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가게가 나 일할래요 하면은 일을 하고 또 돈을 받겠죠. 생산 요소 소득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화폐와 실물의 흐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옆에 나오는 게 국민 총생산과 국민 소득이 있는데요. 국민 총생산은 한 국가에 있는 국민이 생산한 총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국민 소득은 한 국가에 있는 국민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받은 소득의 총 합계를 말합니다. 얘는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넘기겠습니다. 얘는 다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앞에서 다 설명을 했던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이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자, 방금 전에는 주체를 살펴봤죠. 이번에는 객체를 살펴볼 겁니다.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었잖아요. 이 주체가 객체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이 객체들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 재화부터 보겠습니다. 재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을 총 3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기준은 희소성의 유무. 희소성은 말 그대로 이게 희귀한가 아니면 좀 가치가 떨어지는가 이런 걸로 나누는 거고요. 사용 목적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뭐 예를 들면 이거는 소비를 할 때 사용하는 거야. 아니면 이거는 어떠한 생산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재료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고요. 재화 간의 관계는요. 두 개의 A와 B 재화를 놔뒀을 때 얘네 간의 관계가 어떤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희소성 유무부터 살펴볼게요. 경제재랑 자유재 이렇게 2가지로 나누죠. 경제재는요, 말 그대로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재화 중 희소성이 있어서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재화이다. 그래서 점유 및 매매의 대상이 된다. 점유는 누가 소유하는 것, 그리고 매매는 사고 파는 것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거나 이러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래의 모든 것이 다 경제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농수산물, 공산품이 그냥 회사에서 딱딱딱딱 만들어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가공을 한 걸 말하는 거고요. 이런 것처럼 거의 모든 재화를 우리는 경제재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자유재는요, 희소성이 없어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걸 말합니다. 뭐 공기, 햇빛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돈 주고 저 공기 한 30분 정도 쓸 수 있게 살게요. 뭐 저는 햇빛 이만큼 살게요. 이러지 않잖아요. 모두가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공정하게, 그러니까 모두가 대가 없이 쓸 수 있는 재화이다 해서 자유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소비재랑 생산재로 나누는데 생산재를 다른 말로 산업재라고도 합니다. 소비재는요, 사람의 욕망, 그러니까 소비자의 그 만족감을 채워주는 재화입니다. 소비자가 뭐 어떤 걸 살까요? 뭐 음식을 사거나 옷을 사거나 뭐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그렇겠죠. 그래서 식품, 자동차, 연료 등 우리가 사는 것, 우리 개개인이 사는 것들을 소비재라고 하고요. 생산재 또는 산업재는요, 제조하고 가공하고 재판매하고 이러려고 사용되는 재화입니다. 그러니까요, 얘는 회사가 플라스틱 컵을 만들기 위해서 플라스틱 원재료를 사온다. 그러면 그 사온 원재료, 플라스틱의 원재료는 생산재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재화 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요, 대체재, 보완재 딱 이 정도만 보면 되고요. 독립재, 결합재는 너무 명확하게 보여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만 봐두고 넘어가면 돼요. 자, 관계로 볼게요. 대체, 말 그대로 A와 B 재화가 있다고 봤을 때 이 A와 B가 서로 대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버터와 마가린 이런 게 나오는데요. 버터가 없으면 마가린을 쓰면 되고 마가린이 없으면 버터를 쓰면 되죠. 그리고 소고기가 없으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되고 돼지고기가 없으면 소고기를 먹으면 됩니다. 서로 다른 재화이긴 한데요. 만족감은 비슷한 정도의 만족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는 재화를 대체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완재는요, A 재화의 부족한 부분을 B 재화가 더 채워주는 걸 뜻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고기에 쌈채소 이런 게 있겠죠. 고기만 먹으면 좀 기름지고 물리네. 근데 쌈이랑 같이 먹으면 입안이 깔끔하고 고기의 맛도 잘 느껴지고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두 재화를 동시에 소비를 할 때 만족감이 증가하는 재화이다 해서 보완재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커피와 설탕이 있죠. 커피는 너무 써. 설탕까지 같이 넣어서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 더 보완이 되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독립재는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되겠죠. 선풍기와 핸드폰. 뭐 선풍기 날개에 핸드폰 껴서 사용할 것도 아니고 핸드폰에 선풍기 넣어서 쓸 것도 아니잖아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걸 독립재라고 해요. 쉽죠? 그리고 결합재는요, 독립재의 반대입니다. 서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랑 타이어, 얘를 나누죠. 자동차만 있는데 자동차에 타이어가 없어. 그러면 자동차가 안 굴러가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분, 나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재화이다 해서 결합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역이죠. 용역, 서비스인데요. 방금 전에 우리 용역의 대표적인 예로 뭐 의사의 진료 서비스 뭐 이런 거 나왔었죠. 근데 우리 이 용역은 딱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할 겁니다. 하나는 직접 용역이고요. 하나는 간접 용역입니다. 직접 용역은 그냥 말 그대로 1대1입니다. 중간에 아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1대1로 소비자와 뭐 생산자 둘이 1대1로 만나서 이루어지는 용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매개체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뉘는 거고요. 예시를 보면 연주자의 연주 서비스, 그리고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가 있겠죠. 뭐 연주자의 연주 서비스가 있는데 그 뭐 중간에 갑자기 뭐 차 탄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막 우리를 태워서 뭐 데려다주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주자가 직접 나한테 와서 내 앞에서 연주를 해준다 이거고, 뭐 연주자를 어디에다가 한 3일 보관해 뒀다가 창고에서 꺼내와서 내 앞에서 연주를 시킨다 이게 아니니까 직접 용역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간접 용역은 물적 용역이라고도 합니다. 왜 직접 용역은 인적 용역이고 간접 용역은 물적 용역이냐 라고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용역은요, 일단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두 명의 사람이 존재를 하는데 중간에 매개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용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적 용역이에요. 근데 간접 용역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매개체가 있는데 사람 대 사람 대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 대 사람 사이에 어떠한 과정이 포함되는데 그 과정에서 물질적인 것이 중간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접 용역의 대표적인 예시가 운송입니다. 내가 사과를 사려고 하는데 사과가 청송에 있어요. 이 청송 사과를 서울까지 가지고 와야 돼. 근데 사람이 손으로 들고 오기는 어렵잖아요, 그 먼 거리를. 그러니까 차를 타고서 가져오겠죠. 그때 그 차라는 중간에 매개체가 포함이 됐으니까 얘를 물적 용역이다. 그리고 사람 대 사람 사이에 한 가지가 더 추가됐으니까, 중간 매개체가 추가가 됐으니까 간접 용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 합리적 선택이랑 경제 원칙, 수요와 공급 빨리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는 것 같아서 빨리 끝낼게요. 합리적 선택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얼마나 선택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옳게 할 수 있느냐를 말하는 건데, 이 합리적 선택에서 나오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기회비용과 편익이 있는데요. 이 기회비용은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우리가 짜장면과 탕수육이 있는데, 아니죠, 짜장면과 짬뽕으로 할게요. 짜장면과 짬뽕이 있는데 내가 짜장면을 선택하고 짬뽕을 포기했어. 탕수육까지 넣을까요?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 있는데 내가 이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나을까 하다가 짜장면을 선택했어. 그러면 탕수육이랑 짬뽕이 남겠죠. 이 포기해야 되는 두 가지의 재화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거를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짜장면이 10원, 짬뽕이 7원, 탕수육이 5원이라고 했는데 짜장면을 선택했을 때 이 두 가지를 포기를 한 거잖아요. 포기한 것 중에 가장 가치가 큰 7원짜리의 짬뽕이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명시적 비용이랑 암묵적 비용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명시적 비용은 내가 얘를 선택을 했으면 얘를 선택을 했을 때 드는 비용, 내가 저 친구를 선택을 했을 때, 뭐 짬뽕을 선택했을 때 드는 비용을 말하는 거고요. 암묵적 비용은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짜장면을 선택함으로써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은 명시적 비용이 되는 거고, 내가 짜장면을 함으로써 짬뽕과 탕수육을 포기하게 되었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7원짜리의 짬뽕이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기회 비용은요, 이 두 가지를 더한 겁니다.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더한 걸 우리가 기회 비용이라고 합니다. 편익은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만족감을 화폐 가치로, 원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순편익이 나오는데요. 순편익은 우리가 얻는 만족감에서 이 기회 비용을 뺀 걸 말하고요. 이 순편익이 제일 큰 거를 고르는 것이 우리한테 제일 합리적인 소비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경제 원칙을 볼게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얘는 경제활동의 원칙 세 가지가 있는데요. 최소 비용의 원칙, 최대 효과의 원칙, 최대 잉여의 원칙이 있습니다. 최소 비용은요, 똑같은 물건 A랑 B 재화가 있는데 얘도 100의 효과가 있고 얘도 100의 효과가 있어요. 근데 A는 70원이고 B는 50원이야. 그럼 B를 선택하겠죠. 비용을 최소화한다. 만족감이 같을 때 비용을 최소화한다. 최소 비용의 원칙. 그리고 최대 효과의 원칙은요, 나한테 50원밖에 없어. 나 50원 가지고 선택을 해야 돼. 근데 A도 50원이고 B도 50원인데 A의 서비스가 더 우월하대. 더 좋대. 그럼 난 당연히 A의 서비스를 고르겠죠. 똑같은 돈으로 더 큰 효과를 얻는다. 최대 효과의 원칙. 그리고 최대 잉여의 원칙은요, 이제 비용도 달라. 근데 효과도 달라.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최소 제일 적은 비용으로 제일 큰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걸 선택을 해서 최대의 잉여를 얻으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잉여가 무슨 말이냐? 남는 거를 많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는 거를 많게 하겠다. 최대의 잉여. 자, 그리고 수요랑 공급을 보겠습니다. 이건 예전에 그려놨던 거네요. 자, 가격은 뭐 다 알겠고요. 시장은요, 우리가 어떠한 물건이 거래되는 시장, 방전에 말하면 뭐 생산물 시장, 뭐 아니면 주식 시장도 추상적이지만 시장에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뭐 그 외에 뭐 생산 요소 시장 이런 게 있겠죠. 외환 시장 같은 것들. 자, 수요 먼저 보겠습니다. 수요는요, 소비자가 이 물건을 사고 싶어 하는 그 욕구를 수치화한 걸 수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크다 하면 소비자가 많이 사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 수요랑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 공급인데요. 공급은요, 공급자가 이 재화를 팔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많다. 그러면 더 많이 팔고 싶어 하는구나. 공급량이 적다 하면 적게 파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수요부터 볼게요. 자,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그래프이고요. 만약에 A 재화의 가치가 P2에 있었는데 A 재화의 가치가 P1까지 떨어졌어요. 얘가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의 량은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좀 제대로 설명 못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할게요. 가로축이 수량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량이 증가하는 거고요. 세로축은 가격입니다. 점점 더 높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했어요. 우하향하는 그래프. 원래 더 잘 그리면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A. 가격은 높죠. 수요량은 적습니다. B. 가격은 저렴하죠. 수요량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연필이 있는데 100원에 팔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사요. 100원에 팔려고 하니까. 수요량이 10밖에 안 돼. 근데 얘를 한 20원까지 내려서 파니까 수요량이 뭐 1000이 되고 그런 겁니다. 싸니까 더 많이 사고 싶다. 수요량이 늘어난다. 이거인 거고요. 그래서 수요의 변동을 볼게요. 방금 전에는 가격 변동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였다면 얘는 그냥 수요 그 자체가 변동하는 겁니다. 네,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가격 때문이 아니고요. 이 수요가 변동하는 요인이 뭐가 있냐? 소비자의 소득. 사람들이 더 많이 돈을 벌면 더 쓰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고요. 만약에 소득이 감소해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겠죠. 대체재의 존재. 대체재는 언제나 바꿀 수 있는 대체 가능한 재화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대체재가 새로 생겼어. 그럼 수요가 그쪽으로 조금 몰리면서 내 재화의 수요는 감소하겠죠. 그리고 보완재. 보완재는요, 서로 같이 쓰면 더 좋은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완재의 수요가 증가하면 내 물건의 수요도 같이 올라간다. 근데 가격 변동이라 했으니까 내 보완재의 가격이 올랐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싸니까 사람들이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재화의 수요도 감소하겠죠. 소비자의 기호변화. 뭐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입맛이 매운 걸 좋아하는 거에서 짠 걸 좋아하는 걸로 바뀌었어. 근데 내가 짠 식품을 만드는 회사네. 그러면 내 회사에서 만든 짠 식품의 수요가 확 올라가겠죠. 그리고 인구수의 증감. 인구가 늘어났다. 더 많이 산다. 수요 증가. 인구가 줄어들었다. 더 적게 산다. 수요가 감소한다. 미래 예상 가격의 변동. 얘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미래의 가격이 오를 것 같아. 그럼 수요자 입장에서는 야, 쌀 때 사 해서 갑자기 수요가 폭증합니다. 근데 미래 가격이 좀 더 줄어들 것 같아.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사람들이 야, 나중에 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감소가 된다. 공급도 똑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A 상태에서의 재화의 가격 P1이죠. 가격이 낮으면 공급량도 낮고요. 가격이 높으면 공급량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건 파는 사람들이 싸게 팔고 싶을까요? 비싸게 팔고 싶을까요? 당연히 비싸게 팔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쌀 때는 공급을 적게 하고 물건 가격이 비쌀 때는 많이 팔려고 공급량을 늘린다. 자, 공급이 변동하는 원인도 봐줘야 되겠죠. 생산 요소의 가격 변화. 뭐 최저임금이 10,000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올랐어. 그럼 너무 비싸서 생산을 못하네. 그럼 공급이 감소하겠죠. 반대면 증가하겠고요. 생산 기술의 발전 정도. 기술이 엄청 많이 발전을 해서 원래는 1시간에 500개밖에 못 만들었는데 이제 1시간에 10,000개를 만들 수 있어. 그러면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공급자 수, 뭐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 뭐 그냥 아무 과자 회사나 들게요. 뭐 혜태, 뭐 삼양? 뭐 아무튼 이런 데가 있다고 해봅시다. 혜태, 삼양 이렇게 두 개가 있었는데 갑자기 삼양이 아이스크림 사업을 접어버렸어요. 그럼 공급자가 줄어들었네요. 공급량이 감소합니다. 정부 정책의 변화. 뭐 세금을 갑자기 더 걷는데요. 갑자기 규제를 빡세게 하겠대요. 그럼 공급이 감소하겠죠. 근데 갑자기 뭐 보조금을 주겠대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겠죠.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리고 향후 시장 전망. 한 5년 뒤에 시장이 좀 많이 위축될 것 같아. 향후 5년 내에.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막 팔려고 공급을 증가시키겠죠. 지금이라도 막 팔려고. 만들어 놓은 게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서서히 공급이 감소하겠죠. 네, 그래서 시장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그 점, 이걸 균형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균형점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가 있는데 사과의 수요가 100이고요. 사과의 공급도 100이에요. 그럼 딱 이 점이 그 균형점이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더 쉽게 할게요. 수요자는 사과 한 개당 1,000원에 사고 싶어 하고요. 공급자는 1,500원에 팔고 싶어 해요. 그럼 서로 안 맞죠? 그럼 수요자는 조금씩 못 사네. 가격을 조금이라도 높게 해서 사볼까?
가격을 조금이라도 높게 해서 사볼까? 막 이러는 거고요. 공급자는요. 1,500원에 하니까 안 팔리네. 가격을 조금 내려볼까? 이거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공급자는요. 가격을 조금 내려볼까? 수요자는요. 가격을 조금 높게 해서 사볼까? 해서 일치하는 이 점을 우리는 균형점이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가격, 여기에 해당하는 그 가격의 라인을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거래량을 거래량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보면 우린 가격이 저렴할 때 수요가 많다. 가격이 높을 때 수요가 적다고 했죠. 그와 반대로 공급은 가격이 낮을 때 공급이 적고요. 가격이 높을 때 공급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보면 공급이 적은 상태이고요. 수요가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초과했다, 공급을 초과했다 해서 초과 수요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반대로 공급은 많은데요. 수요가 적어요. 그럼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네. 초과 공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서히 자기의 기준을 낮추거나 높여서요, 이 균형점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주장한 사람이 애덤 스미스이고요. 애덤 스미스가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시장 경제 체제가 알아서 잘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그리고 옆에 봐줘야 될 거 이거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급의 탄력성인데요. 공급의 탄력성 말고 수요의 탄력성이 있으면 수요의 탄력성 볼게요. 네, 이것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보고 마칠게요. 수요의 탄력성. 네. 가격이 변동하는 거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 수요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걸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하고요. 가격이 엄청 올라요. 가격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안 사. 그럼 얘는 탄력성이 높습니다. 너무 높을 때 안 사면 탄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가격이 엄청 올라갔는데도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 그럼 얘는 탄력성이 낮은 겁니다. 가격이 올랐는데 수요가 변화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안 산다는 건 수요가 훅 떨어진다, 이거잖아요. 탄력성이 낮은 거고요. 가격이 오름에도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다 하면 얘는 탄력성이 낮은 겁니다. 왜 그렇냐? 예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생활 필수품이잖아요. 이거 없으면 우리가 사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들, 얘는 탄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 때 제가 좀 잘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가격에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어도 이 수요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게 탄력성이 낮다는 거고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가 하고 죽어버리는 얘네들이 탄력성이 낮은 겁니다. 높은 겁니다. 왜 이러니? 네, 높은 겁니다. 그래서 생활 필수품은요, 언제든지 필요하기 때문에 탄력성이 낮고요. 기호품이랑 선매품처럼 사람들이 골라서 살 수 있는 물건들, 사치품 같은 것들, 냉장고, 가전 이런 거는 선매품이고요. 루이비통 가방, 비싼 버버리 코트 이런 것들은 선매품이 아니고 그냥 사치품이라고 하죠. 그 용어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전문품이라고 하나요? 전문품보다는 걔네들은 선매품이 맞겠네요. 기계장치, 자동차 이런 거 전문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탄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가 확 죽어버려. 탄력성이 높아요. 가격이 오르는 폭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가 극심하면 탄력성이 높다는 거고요. 가격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있다 하면 탄력성이 낮은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요의 탄력성도 봤고요. 네, 이렇게 해서 1강 경제활동의 요소 마치겠습니다. 좀 많이 끈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제가 좀 강의력도 부족하고 설명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2강, 3강 이렇게 점점 가면서 말하는 스킬도 늘어날 테고 더 짧게 할 테니까 1강만 좀 길게 좀 지루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다음 2강 때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